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진행을 맡은 저는 과학탐험가 문경수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TV에서 보신 분이 계신다라면 효리네 민박에서 아이유가 타준 커피를 마시면서 제주도로 이렇게 막 놀러 다니던 그 아저씨가 지금 저기 왜 서 있을까 되게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텐트 치고 놀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요. 방금 이제 소개받은 것처럼 과학 탐험가라는 조금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탐험가다 보니까 지난 20년 가까이 지구상의 많은 곳들을 탐험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과학자나 탐험가랑 세계 테마 기행을 떠난다라고 치면은 이런 여행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로 오늘 이야기를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내셨던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다시 한번 깨워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탐험가라는 직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탐험가가 어떻게 직업이 되냐,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약간 직업 다양성 관점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짧게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탐험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취미로 탐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직업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한 나라를 탐험한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나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가장 같이 많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곳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곳들이랑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탐험을 가면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을 수집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학을 주제로 한 여행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나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과학 관련된 또 이렇게 교육회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진로 다양성 관점에서 이 정도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탐험 여행을 좀 떠나보실까 하는데요. 자, 일단 호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르시는 게 캥거루, 그리고 코알라, 자, 이런 것들,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 보러 가는 곳이라고 많이 여기실 텐데, 제가 호주를 탐험했던 거는 조금 독특한 그런 주제로 탐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분들은 나사에 근무하시는 과학자분들인데요. 지구가 아닌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인데, 자, 근데 이 과학자들이랑 제가 이 호주 사막에 왜 이렇게 탐험 여행을 왔냐면은 바로 이 바위 색깔 때문인데요. 자, 지금 바위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붉은색 기운을 띠고 있죠. 자, 여러분, 바위 색깔이 왜 붉은색일까요? 자, 누가 페인트 칠을 해놓은 건 아니겠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녹슨철, 산화철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가 마치 화성 표면처럼 붉은색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은 여기가 지구상에서 화성이랑 가장 비슷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화성 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미션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것들을 수행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이 이제 이 호주 사막에 오는 이유가 여기가 화성과 닮았다고 해서 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호주 사막이 얼마나 화성이랑 닮았는지 잠깐 나사 과학자들하고 차를 타고 한번 붉은 사막을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초록색 빛깔을 띠는 식물이나 나무가 전혀 보이지 않죠. 정말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참고로 이 자동차 위치 기준으로 해서 반경 600km 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밤에 별을 보면은 나사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약 7,500개 정도의 별이 육안으로 관측이 돼서 별이 너무 많아서 별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니까 나중에 여행 가실 때 야, 어디가 별이 잘 보인다더라 라고 이제 풍문은 많겠지만 나사 기준에서는
호주 사막이 1등이니까 꼭 한번 호주에 가서 별 구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를 타고 한 12시간을 달리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장의 사진 속에서 어디가 지구인지를 찾으시는 건데 보기가 3개 있으니까 잘 고민하시고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내가 볼 때는 위에가 지구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뭐 누가 봐도 위에가 지구다. 자, 뭐 거의 절반 이상 들어주셨는데, 자, 근데 참고로 이렇게 답이 뻔하면 제가 질문을 드렸을까요?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도 봄철에 미세먼지 많이 끼면 밑에 같은 날씨 많이 있죠. 아래가 지구 같다. 네, 아래가 지구 같다. 몇 분 계시고, 자, 마지막은 모두 지구다. 네, 모두 지구다. 자, 모두 지구다도 의외로 또 많지가 않으시네요.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면은 정답은 위에가 지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가 뭐냐면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었고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구, 화성, 그리고 화성, 지구. 지금 이 두 행성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네, 그렇죠. 지구 대기는 푸른 색깔을 띈다는 것 외에는 오늘날의 화성도 지구랑 거의 다를 게 없는 이 땅바닥이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암석형 행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사람을 뭐 화성에 이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 게 가능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땅바닥이 딱딱해야 우주선도 착륙을 할 수 있고 뭔가 집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단자 사진을 찍었던 그 나사 과학자 그룹 안에 현재 나사에서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과학자분이 계시는데, 자, 그분으로부터 인간이 현실적으로 화성에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짧게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 영상 짧게 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n a sense, is kind of a holy grail for us. We're in the outback of Australia 네, because 여기가 아까 this 그 is 단자 some 사진을 of the 찍었던 oldest 그 convincing 장소기도 evidence for 하고요. life on Earth. And the Mars 2020 mission and the ExoMars mission are going to be looking for signs of life in the ancient past on Mars. And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bring the mission teams here to really see for themselves what we're talking about. 자, when we're 이분을 talking 한번 about 만나보도록 ancient 하겠습니다. biosignatures. Sure. My name is Mitch Schulte, and I am a planetary scientist in the Mars Exploration Program at NASA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Yeah, so going to Mars will be a big challenge for us because, first of all, we'll be operating outside Earth's magnetic field. We'll be operating outside of where humans are comfortable operating in terms of the gravity, because the gravity on Mars is about a third of what it is here on Earth. So it'll be a lot easier to get around. The mass will be a lot lighter, so they'll be able to carry more things on the surface with them. So they're training for all of those kinds of things. The other thing, of course, is that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y have spacesuits that can withstand the environment on Mars. The Mars atmosphere is very thin and there's no oxygen for them to breathe. So they'll have to take everything with them. And actually, when they're out on the surface working, they'll have to be in fairly cumbersome suits. We hope to make them not too bulky that they can't work very well, but they'll still have to be pretty well protected from the harsh environment on the surface of Mars. So those are the kinds of things they're training for. In addition, the trip to Mars and then back from Mars will be really, really long. And so they'll be in space isolated with just their fellow crewmates for a pretty long time. And so we want to understand how that affects them as well. 네, 박사님이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화성에 가려면은 아주 견고한 우주복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우주복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초로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가 입을 나사의 신상 우주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주복을 만들어 와서 지금 이제 화성과 지형이 비슷한 호주 사막에서 지금 이제 우주복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 우주비행사 앞에 한 꼬마가 앉아 있죠. 자, 이 꼬마는 바로 호주에 살고 있는 원주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네 동네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전교생이 7명의 초등학생들이 수업 받다 말고 다 뛰쳐나와서 이 과학자한테 질문을 했겠죠.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과학자의 반응이 어떨지 봤더니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자, 갑자기 하던 훈련을 멈추고 우주복에 헬멧을 벗더니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겁니다. 자, 우리는 나사에서 왔는데 20년쯤 뒤에 사람을 화성에 보낼 거야. 그런데 니네 마을이 화성이랑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10분 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꼬마는 이 과학자의 이야기를 아마 절반도 이해는 못하는 눈치였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이 한 명의 과학자가 우주복을 입고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이 사진 밖에 15명의 동료 과학자들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복에 들어가는 압력, 공기, 그 다음에 뭐 통신, 물, 모든 것들을 화성의 조건과 동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스텝들이 필요한데요. 자, 근데 어쨌든 소년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실험이 지연될 만도 한데 어느 과학자 하나 인상 찌푸리지 않고 모두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이 소년의 호기심에 답변해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결국 이 지식이라는 게 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내 지식을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그 사람이 내 지식을 또 다른 누구한테 이렇게 전파했을 때 이 지식이라는 게 단순 정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가치로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크기만큼 그 구성원들이나 조직원들이 기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 우주복을 입고서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제가 쇼츠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짧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우주복을 펄로 장착을 하면은 60kg이 넘기 때문에 4명이 도와줘야 입을 수가 있고요. 혼자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불편한 우주복을 화성에 가지고 간다. 여러분,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주복의 질량도 줄어들겠죠.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박사님이 아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간이 지구 화성을 왕복하려면 고립된 환경에 우주비행사들이 장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자, 여기는 미국 유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사가 만든 화성 탐사 연구 기지라는 곳인데, 자, 이렇게 영화 마션처럼 가상의 우주 기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헤비라고 부르는 주거 모듈 안에다가 7명의 과학자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1년 동안 가둬놓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거 모듈 안에 면적이 12평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7명이 살아야 되니까 방을 7개를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방 하나당 면적이 1.1평, 누우면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이렇게 30kg이 넘는 우주복의 슈트를 입고 나가서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이제 기지 보수 공사 같은 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비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일단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화성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지 제가 여기에서 2번이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재미난 사실을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이 기지에 가면은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은 앞서 그 나사 과학자가 화성의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분의 1을 굳이 몸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화성에 가서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주비행사의 발이 이 정도 뜨게 됩니다. 발이 땅에 뜨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주복도 불편한데 발까지 이렇게 떠버리게 되면은 무게 중심을 잡는 게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요 화성 중력 적응 훈련을 지구에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중력 적응 훈련을 받으려면은 이 그랜드 볼륨안을 화성의 중력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훈련을 대신에 어떻게 그 훈련을 받냐면은 조금 황당하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업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네, 집에다가 수십만 개의 헬륨 풍선을 매달아서 집을 비행기처럼 띄워서 그걸 타고 탐험을 떠나시는데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름 4m 정도 되는 거대한 헬륨 풍선을 하나 분 다음에 몸무게 10kg당 풍선을 하나 추가합니다. 자, 제가 83kg인데 그러면 8개의 풍선을 불어서 하나의 주례에 결속한 다음에 제 우주복에 딱 거니까 제 발이 이만큼 붕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구에 있지만 화성의 중력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훈련을 받냐면 만약에 화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실수로 내가 밖에 나갔다가 망치를 하나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망치 어떻게 지우면 될까요, 여러분? 발이 이만큼 떠 있고 우주복도 이렇게 활동성이 꼭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망치를 어떻게 지우면 될까요? 네, 그냥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고개 좀 숙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손흥민처럼 이렇게 트래핑 좀 해서 발로 톡 치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달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폴로 15 우주행사가 달에 갔을 때 똑같이 망치를 떨어뜨렸는데 그 당시에는 달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빨리 망치를 주워서 우주선으로 돌아가려고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 이 우주비행사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달에 가면은 우주복을 딱 입은 상태에서 거의 이 상태로 있어야지만 중심이 잡힙니다. 근데 이거 생각을 못하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가 90도로 넘어지면서 우주복 헬멧에 금이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만약에 깨졌으면은 정말 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가 되겠죠. 자, 그래도 그때부터 나사가 이 훈련을 되게 강화시켰는데 제가 배웠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또 달에 가실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짧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웃기긴 한데요. 자, 망치가 만약에 땅바닥에 딱 떨어지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절대 고개 숙이시면 안 되고요. 뒤로 한 10m 정도 후진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망치의 위치를 확인하고 잘 안 되겠지만 나름 도움 닫기를 해서 1m 전방에서 점프를 해서 내려갈 때 반동을 이용해서 잽싸게 잡아서 다시 서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훈련을 적응해야 되는데 이거 통과 못하면 아무리 천재 과학자라도 화성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 화성까지 왕복하는데 4년이 걸리는데 망치 하나도 못 주우면은 가서 라면만 끓일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짧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그 더운 나라에 있었으니까 좀 추운 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딱 이 사진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알래스카 가깝습니다. 자, 잘 수업 들으셨네요. 자, 바로 그 북극권에 있는 알래스카라는 지역인데요. 사실 이 알래스카는 제가 이제 여러 번 탐험을 해보니까 만약에 굳이 지구에 있는 자연환경을 순위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굳이 순위를 매긴다라면 알래스카는 항상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대자연의 경이로운 모든 요소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알래스카를 탐험할 때는 물론 이제 뭐 과학적인 사실도 분명 탐구를 하겠지만 그 대자연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놨던 바로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이누이트 부족들의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알래스카로 여행을 가시게 된다라면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읽고 가보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에도 번역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정말 그 이 책이 정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전 세계의 알래스카를 소개하는 책들이 아마 수만 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권만 남기라고 한다면 정말 이 뉴욕 타임즈의 속병처럼 저도 이 책을 꼽고 싶은데요. 꼭 한번 이 책을 정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래스카 하면은 일단 뭐 맛있는 연어도 있지만 또 오로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 그 태양 폭발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철원에서도 오로라가 이제 관측이 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런 그 여러 재미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오로라는 어떻게 탐험을 하면 될까요? 네, 공룡화석은 땅을 파면 화석이 나올 텐데 오로라는 어떻게 탐험을 하면 될까요? 네, 그냥 고개 들고 하늘을 본다고 탐험이 될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 간단한 질문이 좀 되게 궁금해서 또 제가 알고 지냈던 이제 오로라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가 좀 조언을 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김조한 박사님은 천문학 중에서 오로라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오로라 천문학자로 아주 명성을 떨치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보스턴대 교수까지 하셨고 천문학과 교수까지 하셨고요. 자, 근데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 이분은 세계 최정상급의 오로라 천문학자인데
천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분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김주환 박사님은 이제 그 국내 모 대학에서 학부에서는 토목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밟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이제 한 대학에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아무래도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알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과 알바 게시판을 향해서 딱 걸어가는데,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 알바 공지가 딱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알바가 왜 눈에 들어왔냐면 다른 알바보다 시급이 10배 이상이 높았어요.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알바길래 저렇게 시급이 높을까라고 딱 가서 봤더니만 그럴만 했습니다. 자, 알바의 내용인즉 나사가 만든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래머를 모집하는 공고였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알바의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거의 나사 연구원급의 알바비를 받게 된 거죠. 자, 근데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토목공학을 전공하셨는데 토목공학과가 의외로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도 어렸을 때 뭐 우주 꿈나무 소년단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 합격이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석 달 동안 고액 알바비를 받으면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나사에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번에 알바를 하나 뽑았는데 아니 글쎄 얘가 우리보다 데이터 분석을 더 잘한다. 그러니까 얘 잘해줘라. 얘 나가면 우리 힘들어지니까 얘 지나가다 보이면은 덕담도 해주고 뭐 커피도 좀 시켜주고 이렇게 훈훈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급기야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나사의 전설적인 천문학자이면서 허블 우주망원경을 직접 설계했던 잔티 클락이라는 이 천문학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만나봤겠죠. 자, 그래서 만나면서 이제 뭐 얘기를 나눴겠죠. 자네는 뭐 뭘 좋아하나,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뭘 어떻게 지냈나, 이런 이야기를 막 두런두런 하다가 네 번째 만나던 날 이 나사의 전설적인 천문학자가 미시건 대학교 토목공학과 대학원생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네를 유심히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자네는 토목공학 쪽에 있는 것보다 천문학 쪽에 오는 게 인류를 위해서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네 혹시 내가 일하고 있는 보스턴 대학교 천문학과 교수해 볼 생각 없나라고 파격전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분은 되게 좋았겠죠. 하지만 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사실 그 반대 의견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잔티 클락이라는 천문학자의 입지가 나사에서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이제 그 토목공학과 대학원생이 보스턴대 천문학과 교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게 1년 만에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김주환 박사가 1년 만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인류 최초로 토성과 목성에도 오로라가 있다라는 것을 한국인 토목공학자가 최초로 밝혀내게 됐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이런 성과들을 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외국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국이 그리웠겠죠. 자,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나사에서 이 정도 성과를 냈던 그 과학자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분이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시면 가장 어울리겠습니까, 여러분? 네, 일단 천문학과에 와서 뭔가 후학 양성을 하시는 게 되게 어울리시겠죠. 자, 근데 이분은 학계를 가지지 않고서 국내 한 IT 회사에 CTO로 합류를 하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이북 리더기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자, 근데 이북 리더기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뭐냐면 사용자마다 시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폰트가 뭐 작아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하고 사용자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반응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께서 이북 리더기의 렌즈에다가 허블 우주망원경의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북을 딱 켜게 되면은 이북 리더기의 렌즈가 사용자의 시력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용자한테 최적화된 폰트 색상 크기를 뿌려주는 그런 또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셔서 또 CES 같은 곳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하셨는데요. 자, 근데 제가 이분께 이런 이제 그 오로라를 어떻게 탐험하러 가느냐라고 물어보러 갔다가 이게 사실 진로의 커리어 패스가 너무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께 저한테 약간 우문현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이제 선택해뒀던 그 잔티 클락이라는 교수랑 자기가 5년 동안 나사에서 일하면서 얼굴을 딱 10번 봤대요.
네, 근데 그마저도 연구실에서 만난 게 아니라 연말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저녁 식사하면서 한 가지 숙제 검사를 했는데 그 숙제 검사만 통과를 하면 아니 뭐 올해도 열심히 잘 살았네, 우리 내년에 보자라고 이렇게 사라지셨대요. 자, 근데 이 박사님이 이분한테 검사했던 숙제 검사가 뭐였냐면 뭐 연구하는 거 가져와봐, 뭐 논문 가져와봐, 이런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준의 음악회 공연을 보고 왔다라는 카드 결제 영수증 검사했대요. 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저 음악도 싫어하고 그리고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거를 검사하시냐 그랬더니 첫 해에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2년째 되는 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 우리 인류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인류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여전히 4%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미지의 공간인 우주 세계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라면 지식의 총량만 가지고서는 그 너머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술가나 음악가의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상력, 그런 모티베이션들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지만 이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런 좀 의문점들을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 과학과 예술의 경계 지점에서 양쪽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 박사님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신 게 뭐였냐면 자기가 토성의 오로라를 연구할 때 알래스카에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주셔갖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됐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오로라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뭐 오로라는 늘 사진으로만 봐도 되게 경이롭고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아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이 오로라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천문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오로라를 과학의 관점으로 재정의해 보면은 오로라는 인간이 두 눈으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일계보 같은 존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젯밤에 하늘을 봤을 때는 이런 색깔의 오로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오로라를 딱 올려다 봤더니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빨간색 오로라, 보라색 오로라, 노란색 오로라가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태양의 흑점 폭발이 더 강력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 사진 보면 검은 점들이 있죠. 자, 그게 이제 흑점이라는 건데 걔가 강력하게 폭발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입자들이 태양계 행성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나마 다행은 우리 지구는 자기장이라는 방패가 있다 보니까 웬만큼 이 입자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북극과 남극, 이 양극지방은 자기장의 층이 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자들이 지구 양극지방으로 내려와서 지구 대기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랑 충돌하면서 이런 빛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입자가 적당히 들어오면 되게 아름다운 오로라가 되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지구 자기장이 흔들려 버리는 자기장 교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발전소도 셧다운이 되고요, 인공위성도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오로라는 정말 일기예보처럼 우리가 정밀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눈으로 봐도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작은 관측용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누리호는 높이가 거의 뭐 40층, 50층 건물의 높이쯤 되는데 이 로켓은 길이가 한 18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로켓입니다. 자, 이 로켓 안에다가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서 오로라 내부를 향해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 로켓이 연료가 다 떨어지면은 지상으로 낙하를 하겠죠. 자, 그때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그 안에 있는 센서들이 오로라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다 관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로라 관측 로켓이 1년에 딱 5번 정도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정식 로켓 발사장이 아니고요, 알래스카 대학교 캠퍼스 안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로켓 발사장이 있습니다. 캠퍼스가 뭐 워낙 방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로켓이 음속의 속도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렇게 빛이 분수처럼 퍼지는 소닉붐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누리호도 밤에 발사를 한다라면 저런 섬광을 우리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래스카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시 또 뜨거운 곳으로 가볼 텐데,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누가 봐도 몽골이죠. 네, 몽골을 대표하는 이제 그 몽골 유목민들의 게르라는 이제 그 집이 보이는데요. 사실 몽골도 뭐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치자라면 뭐 알래스카랑 거의 뭐 버금가는 네,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몽골을 약간 과학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몽골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공룡 화석이 가장 많이 발굴되는 공룡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몽골 여행 다녀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또 몽골에 가실 때는 이런 책들을 한번 보고 가시면은 몽골에 또 이런 또 과학적 신비들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몽골에서 공룡 탐사 여행을 한번 잠깐 짧게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몽골을 탐험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생물학자이면서 공룡학자인 이육남 이제 교수님하고 제가 탐사를 많이 했는데, 아마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조카들 중에서 공룡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라면 그 친구들은 이 교수님의 이름을 다 알 겁니다. 아마 이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공룡 동화책이나 만화책의 대부분의 책에 감수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아주 우상적인 존재이기도 한데요. 자, 사실 이 고생물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성화된 분야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또 세계적인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꼭 한 분 계시는데, 이 이육남 교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60년 동안 미스테리 공룡으로 이제 알려져 있던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데이노케이루스라는 이런 미스테리 공룡의 전체 골격 화석을 발견해서 또 네이처에 보고를 해서 또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신 분인데요. 자, 어떤 공룡 화석을 발굴했냐면 바로 이게 공룡 화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실제 박물관에서 보셨겠지만 실제 이런 게 공룡 뼈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재미난 질문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감자탕 뼈라면 얘를 솥단지에 넣고 팔팔 끓이면 감자탕 육수가 몇 인분쯤 나올까요? 네, 뭐 대충 어림잡아도 한 100인분의 육수는 나올 것 같죠. 자, 하지만 얘는 아무리 솥단지에 넣고 팔팔 끓여도 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공룡 화석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공룡의 화석이냐? 자, 여러분들 혹시 아기 공룡 둘리 기억나시죠? 네, 거기 보면은 둘리 엄마 공룡이 등장하는데 목이 긴 공룡인데 그 공룡의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시는데 바로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목 긴 공룡의 여기 상완골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뼈를, 공룡뼈를 딱 보여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감자탕국도 못 끓여 먹는 이 뼈를 주워다가 이거 어디다 써먹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룡 화석의 쓸모를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귀가하시다가 집 근처에서 이런 공룡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룡 화석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요? 네. 자, 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99%는 갖다 판대요. 네, 근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땅 속에 묻혀 있는 화석도 매장 문화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말 밀항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네, 각각 관공서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 그러면 이 공룡 화석의 쓸모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룡학자분들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시겠죠. 자, 그리고 박물관에 계신 분들은 먼지 잘 털어서 이제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공룡 이 화석 발굴을 한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소위 요즘 말하는 MZ 공룡학자들은 약간 행보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보통 5살에서 7살 그 또래 아이들이 그 나이 때 공룡 이름 100개를 다 외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정말 아이들이 신기할 정도로 공룡 이름을 다 외우죠. 자, 그렇게 공룡을 좋아하던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 공룡 이름을 줄줄 외워대면 주변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네, 일단 근심 걱정이 앞서십니다. 야, 네가 어렸을 때나 공룡을 좋아하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공룡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공부해야지 걱정을 하시는데요. 자, 그것도 뭐 괜한 걱정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공룡을 연구하는 분야가 고생물학이라는 분야인데, 이 고생물학을 전공해서 갈 수 있는 이 캐리어 패스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되게 제한적입니다. 자, 근데 제가 최근 10년 동안 사막에서 국내외에 이제 젊은 공룡학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행보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공룡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물론 연구소에도 가시고 그리고 박물관에도 가시지만 요즘에는 상당수의 친구들이 어디 가서 일어나냐면, 네,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 픽사에 가서 공룡 애니메이션 만듭니다.
네, 공룡 게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친구들은 평생을 공룡 덕후로 살았는데 심지어 석박사 수준의 지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작정하고 디즈니 픽사 가서 그래픽 기술 배우고 게임 기획 기술 배워서 만들어내니까 쥬라기 월드 같은 콘텐츠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잘 가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용가리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고 제가 용가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용가리를 좋아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자, 여러분, 쥬라기 월드와 용가리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따져본다라면 이거 몇 배쯤 차이 날까요? 네, 사실 비교 불가라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쥬라기 월드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돼 버렸습니다. 이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정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수천 가지의 파생 콘텐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같은 부모 세대 때는 그런 게 안 되겠지만 정말 요즘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그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요소니까 주변의 자녀분들이나 조카들이 공룡 우주에 빠져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울타리만 만들어 주시면은 아이들의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달란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공룡학자들이 사막에서 어떻게 공룡을 발굴하는지 영상 짧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팀이 대단한 화석을 발견한 것. There's wonderful scars on the bottom there. Wow, look at that. What is it? Bones. It's beautiful. 청소년기 쯤으로 보이는 타르보사우루스의 아래 턱뼈. 사실 타르보사우루스가 머리뼈가 발견되는 것은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탐사하면서 타르보사우루스가 있는 흔적은 뭐 발뼈나 무슨 뭐 여기 다리뼈나 이런 걸로 인지는 됐지만은 뭐 전체적인 골격이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 턱뼈하고 이 머리뼈 부분은 사막에서 황금을 찾은 것만큼이나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대원 모두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또 공간을 이동해서 이번엔 좀 하와이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와이 가시면은 아직도 이렇게 120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장엄한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도 정말 뭐 지질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꿈의 연구 장소로 불리는 곳이 바로 하와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와이도 사실 여러분이 하와이 위치를 딱 떠올려 보시면은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인류학자들이 되게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정말 지구상의 어떤 대륙에서 출발해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에 누가 최초로 정착을 했는지, 이게 되게 이슈였습니다. 자,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에 나오는 바로 모아나의 그 조상들인 남태평양에 살고 있었던 폴리네시아인들이 최초로 정착을 해서 지금 하와이의 문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와이는 뭐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 많이들 가시는 곳인데 앞으로 하와이에 가실 때는 꼭 이 책을 한번 읽고 가보시면은 정말 이 하와이의 폴리네시아 문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의외의 포인트는 한국과 하와이 사이에 어떤 연관성들이 있는지, 네, 그런 또 그 인류학적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책을 꼭 한번 읽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와이는 수식어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어린 섬이라는 수식어가 일단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와이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용암의 흐름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용암이 흘러서 굳어지면은 이 섬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겠죠. 자,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이 하와이는 섬의 면적이 200헥타르가 자라났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어린 섬이라는 수식어를 받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미난 사실은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하와이 해수면 아래에는 로아이라는 해저화산이 있는데 얘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계속 활동해서 쌓이면은 아마 5만 년쯤 뒤에 있는 하와이의 5번째 거대 섬이 될 거다. 네, 그런 또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와이, 우리가 신혼여행지로만 알고 있었는 하와이에서도 나사가 이제 또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딱 보시면은 아까 제가 훈련을 받았던 유타 사막에 있는 우주기지랑 뭐 모양만 다를 뿐이지 컨셉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우주비행사 뒤로 거대한 화산이 하나 보이는데, 여러분이 화산의 모양을 보시면은 약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산이랑 모양이 많이 닮지 않았나요? 네, 어디랑 많이 닮았죠?
네, 제주도 한라산이랑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 보면은 이 한라산이 후지산처럼 뾰족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방패를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경사가 완만하다고 해서 한라산 같은 화산을 방패 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근데 이런 방패 모양의 화산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화성에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주 비행사들이 화성에 이런 모양의 화성 근처에 착륙했을 때를 대비해서 유사한 경우에다 이런 기지를 만들어 놓고서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아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화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아주 독특한 또 실험 장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천문대가 높이가 약 건물 20층 높이 정도 되고요. 이 천문대의 중량이 약 5,000톤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밤마다 이런 천문대가 우주를 관측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은 밤에 천문대에서 우주를 관측하는데 약간 모양이 좀 특이하죠. 자, 우리가 보통 천문대에 가면 별을 어떻게 보죠, 여러분들? 망원경에 눈을 대고 별을 보는데 어딜 봐도 망원경은 없고 허공을 향해서 레이저만 한 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자, 결국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는 그 별의 빛이 지금 별이 빛나는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과거의 빛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과거의 별빛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할 때 지구 대기가 심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별빛이 그 대기 산란 현상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서 우리 눈에 볼 때 반짝여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이 반짝이면 예쁘지만 천문학자들이 연구 데이터로 쓰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레이저로 관측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관측하려는 별이 여기 있다라면 지상에 있는 망원경에서 레이저를 발사해서 그 진짜 별 옆에 가상의 별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의 별빛이 다시 지구 대기권을 통과할 때 또 흔들리겠죠. 그때 그 흔들리는 왜곡률을 수학적으로 역보정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미지를 선명한 이미지로 만드는 이런 그 적응과학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돼서 요즘 현대 천문학은 거의 다 레이저로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도 한국인 천문학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레메의 상상력이 30년 뒤에 여기에서 현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우레메라는 만화 영화를 알고 있다. 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자, 정말 한 30년 전쯤에 개그맨 심영래가 주연했던 우레메라는 만화 영화 3탄을 보시면은 소백산 천문대에서 레이저를 발사해서 외계인의 우주선을 격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과학이라는 게 물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어떤 실질적인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레메의 상상력 없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게 또 과학의 이면이다라는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하와이 화산 정상에서 밤에 어떤 레이저 쇼가 펼쳐지는지 잠깐 별 구경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밤에는 그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은 안 되는데요. 대신에 2,800m 고지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 하와이 가시면은 그 전망대까지 가시면은 밤이 되면 이런 또 환상적인 레이저 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하와이에 이제 화산이 화성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어쨌든 하와이도 화산이 많다 보니까 지하에 용암 동굴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용암 동굴이 앞으로 미래 우주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커다란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은 보통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달이나 화성에 가면은 달이나 화성 지표면 위에다가 멋있게 우주 기지를 만들어 놓고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거는 100%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달이나 화성 표면 위에 기지를 그대로 만들어 놓냐면은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우주 방사선 그대로 다 피폭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자, 소행성의 파편이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근데 대기가 없으면은 소행성의 파편이 그 사이즈 그대로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간이 달에나 화성에 갔을 때 가장 안전한 주거 공간은 바로 용암동굴 안에 기지를 지어야지만 이 동굴 천장이 방사선과 운석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왜 나사가 이 용암동굴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바로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나사가 10년 전에 달의 표면에서 이런 구멍을 발견했는데 용암동굴의 입구입니다. 자, 그래서 레이저 센서로 내부의 크기를 한번 측량을 해봤더니 이렇게 단면 구조가 나왔는데 이 동굴이 얼마나 크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새카만 어떤 물체가 보이시죠? 이 새카만 게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도시 전체 크기입니다. 용암 동굴 안에 인구 600만이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가 수평으로 4개 들어갑니다. 굳이 비유하자라면 서울특별시가 수평으로 4개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동굴의 천장이 무려 13km나 되기 때문에 단순히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웬만한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거대 도시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용암 동굴을 연구하는데 아주 많은 열정들을 쏟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젠 블랭크라는 박사님이 나사에서 이 용암 동굴 탐색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분이신데, 자, 근데 이분께서 놀랍게도 작년 여름에 제주도에 왔다 가셨습니다. 자, 왜 왔다 가셨을까요? 네. 뭐 고기 육수 드시러 오시진 않았겠죠. 자, 그 이유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 자, 그러면 나사가 이 용암동굴 안에서 어떤 실험을 진행을 하는지 또 흥미로운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Might be the key to find an answer for humanity's longest-standing question of if there is or was life in other planets. In today's demonstration, our main success metric is if a team of robots can autonomously explore hundreds of meters into a Martian analog cave. When 네, integrating 그 autonomy 현존하는 and AI 가장 on a 성능이 physical 좋은 robot, it's 이 really 보스턴 important that 다이나믹스의 the 사족보행 robot 로봇이죠. supports the 네, requirements of 스팟이라는 stability 로봇이 over difficult terrains. At the same time, it's really 네, important that 인간이 the robot is 탐험하기 capable of 어려운 carrying 동굴 지형을 science instruments 자율주행 while it 모드로 has 지금 necessary 탐험을 하고 있는 endurance 모습입니다. and speed. Boston Dynamics Spot Robot is one of the few that satisfies these requirements simultaneously. 자, 저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의 그 지형을 3차원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은 그 자료를 받아서 과학자들이 동굴의 3차원 모델을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다리에 동굴에 갔을 때 어디에다 어떤 시설을 줘야 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암동굴 하면 또 우리나라 제주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선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궁금증을 갖게 되죠. 자, 실제로 여기는 제주도의 만장굴인데요. 이 만장굴은 우리가 그냥 관광 코스로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길이가 9번째로 길이가 길고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규모가 커다란 용암 동굴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달의 용암 동굴과 형성 과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실험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네, 오늘 스킵하고요. 자, 바로 이분들인데요. 자, 이분들은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체와 그리고 다누리호 달 탐사선을 만든 우리나라의 공학자와 과학자 분들인데, 자, 우리나라도 이제 2035년경에 이렇게 바퀴가 달린 나사처럼 탐사 로봇을 달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보낼 그 로봇의 테스트 버전을 만들어서 지금 2달에 한 번씩 이 만장굴 비공개 구간에서 로봇 실험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영상도 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껴줘. 제끼고 한번 돌아봐줘. 네, 얼핏 보면 그냥 뭐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이 로봇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거의 20억 이상의 소요가 됐습니다. 네, 이 몸체가 전부 티타늄 3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모드로 움직이게 되고, 네, 그리고 내부에 수십 개의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 이틀 전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학계열 측면에서 또 많은 인력들이 또 이 부분을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나사 과학자분이 제주도를 찾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지금 실제로 이제 그 나사랑 우리나라가 제주도 용암동굴 안에다가 이렇게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아래
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그 우주비행사 실험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런 게 만들어진다라면 아마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또 제주에 와서 실험을 하고 그런 또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자연유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멋진 문장을 좀 여러분께 그 선물로 드리고 제가 가볼까 하는데요. 이 멋진 문장은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이제 천문학계의 음유신 코스모스의 저자 누구죠, 여러분? 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에 적어놓은 문장인데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이 문장이 꼭 천문학에만 해당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개개인이 담당하고 계시는 전문 영역, 그리고 전문 영역을 벗어나서 저는 한 사람의 인생에도 이 문장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멋진 문장이 완성형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은 필요합니다. 자, 굉장한 어떤 것이 어딘가에 꽁꽁 숨어서 알려지길 기다리고 있다라는데, 일단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려질 일이 없겠죠. 뭔가 찾아 나서야 되고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어디로 탐험을 떠나고 또 언제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겠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게 우리한테는 어렵게 다가올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이 탐험이라는 행위,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학습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탐험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탐험이라는 게 꼭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히말라야 올라간다라고 해서 저는 탐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작고 우연한 발견, 이를테면 사계절이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는데 절판된 줄 알고 잊고 지냈던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을 딱 발견했을 때 느끼는 이런 작은 희열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의 지평이 조금이라도 확장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탐험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